원래 군산은 옥구였죠. 그 옥구라는 그 지명에 의해서 군산의 성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비옥할 옥자에다가 도랑구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도랑이라는 것은 내천이란 말이다. 시내물이 많다는 얘기죠. 쌀이 많고 물이 좋았고 또 산이 한 200~300개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1916년쯤 넘어가면 철도가 여기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년대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 철도가 저쪽 내양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쌀을 실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철도 지금부터 60년, 70년, 100여 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팔마제에서 새벽마다 쌀 시장에 섰는데 거기서 쌀을 좀 한두 마씩 받으다가 도둑 기차를 타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새벽마다 기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쌀을 이고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쪽 대야라든가 개정, 이쪽 인피 이런 데로 팔러 다녔던 것이죠. 그 당시에 영무원들은 할머니나 아줌마들, 아낙들이 후대에다가 쌀 한 마씩 두 마씩 이고지고 이렇게 기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눈 감아줬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고 떼뿌라고 그럽니다. 떼뿌차 탄다 이렇게 하는데 이 떼뿌차라는 말을 아는 분들은 옛날 사정을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 철도는 이제 풍산 화물역하고 부산항역 그쪽을 주로 여기도 화물을 싣고 다니지만 이쪽하고는 약간의 그 업무가 다릅니다. 지금은 현재 이게 지금 2개 선이 이렇게 됐는데 저쪽으로 또 분기가 또 됩니다. 그래가지고 4개 선으로 갈라지고 6개 선으로 막 그렇게 갈라집니다. 지금의 그 박물관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화물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군산역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약 한 1km 남짓 됩니다. 근데 통과하는 도중에 대형 정미소들이 여러 개를 지나요. 말하자면은 가이토 정미소, 조일 정미소, 그리고 조선 정미소 5만 석 이상의 쌀을 도정하는 그런 그 정미소를 몇 개를 거칩니다. 여기 이제 쌀 창고가 그냥 그대로 막 나래비를 써죠. 크고 작은 정미소들이 여기서 계속 여기에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미소 거리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탈을 해갔냐 하면은 화물차 기차칸 높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상옥창고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에도 쌀을 실어 오면 창고로 이렇게 야적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화물칸하고 창고 높이 칸하고 딱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1934년이 되면 쌀이 200만 석 이상이 이제 수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철도를 놓고 보면 이쪽은 이제 쌀을 실어 나르는 그런 철도입니다. 부장교가 설치되어 있는 그 내양하고 연결되고 여기에서 분기돼 가지고 오면서 저쪽 그 지금 혁신선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다시 기차가 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요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쌀만 수탈을 해간 게 아니라 생선도 많이 수탈을 해갔죠. 만주 같은 방면으로. 그래가지고 이 째부선장 선이 째부선장 안에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여기가 이제 지금도 새벽마다 여기서 도깨비 이상이 쓰는데 새벽이면은 전부 몰려들어요. 몰려들어가지고 오전 한 7시나 8시쯤 되면은 도깨비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했어요. 창이 서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집에서 좀씩 심는 채소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좀씩 팔아서 용돈 먹고 싶은 거 여기서 반찬 장도 봐가고 그러다가 한 것이 창이 크게 더 벌어졌는데 새벽 시장의 원조들은 뒷박 쌀장수들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유달리 샘이 많았습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뭐냐면 이 산들이 거의가 다 석산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산에서 바위틈에서 새고 나오는 안반수가 최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군산의 그 일제강점기에 주유장이 한 20여 개 이상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청죽 공장만 한 6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청죽 공장과 그리고 막걸리를 만드는 주유장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군산 시내에 그 산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도시에 왜 그렇게 주유장이 많았는가? 군산의 지역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군산이 산이 많았어요. 물이 좋은 샘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주유장을 지었던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이 산 밑에는 지금도 옛날에 사용했던 우물이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니면서 지금까지 봤던 샘이 한 10개 정도가 지금 시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샘들이 보면 전부 산 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저 성광구 밑에
옆에 군산 주주 옆에 군산 주주장도 지금 건물이 남아 있는데 여기가 그 군산에서 광복 후에 또 술맛도 좋았던 그 안동주주장 있던 자리입니다. 이 대목동 교회 밑에 여기가 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군산 시내의 애주가들이 이 안동주주장 막걸리를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주장에서만 술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선술집에서 간판을 안동주 직매점 이렇게 해가지고 직매점들을 한 20, 30군데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각 직매점으로 술을 배달하기 때문에 술 배달꾼이 한 10명씩, 20명씩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 여기가 이제 술공장이었죠. 안동주주장. 그리고 군산의 지리를 보면 중정리, 상정리, 탕정리 저쪽 중앙로 쪽에 큰 샘거리가 있었습니다. 큰 대자에다가 우물정자 해가지고 대정동이에요. 시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물로 물을 해결할 정도로 큰 샘거리 그런 샘이 있었기 때문에 샘 숫자대로 따라가가지고 주주장이 거기서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 수덕산 밑에 한일주장이라고 이제 70년대 있었는데 그 옆에 고려주주장이 또 있었고 안본주주장도 있었고 신흥도 밑에 거기에 이제 향원양주장하고 신흥주주장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파트 보이죠? 거기가 백화양주였고 왼쪽에도 백화양주였고 굉장히 컸죠. 지금은 백화양주죠. 근데 그 일제강점기 때는 조화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 조화를 아침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백화양주는 1917년 청주공장으로 시작을 하죠.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주조였었는데 광복 후에 대한양주로 바뀌고 대한양주가 백화양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청주를 만들어냈고 그 국내 시장의 거의 80%, 90% 이상을 거의 다 섞어냈기 때문에 명절 때에 고향을 찾는 귀정객이라든가 10명 중에 8, 9명은 백화 청주를 사가지고 어른을 찾아뵙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상에다가는 항상 청주를 올렸습니다. 당시는 제일 고급 술이었으니까요. 예,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소주업계로도 뻗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백화 소주와 출범을 하는데요. 오랜 친구와 다정한 얘기인 백화 소주 오쾌한 남아의 소주 백화. 그때 이제 60년대 초 중반에 백화 소주가 출범하는데 백화 소주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쪽 그 설해산 뒤에 소주 공장을 세우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이제 67년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72년부터 이제 조지 드레이크를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수출용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굉장히 평가가 좋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74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삼바 25라고 하고 양주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5년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호응을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시장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75년 말, 76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넓혀가는데요. 76년, 77년에 들어와가지고는 베리나인을 출시를 하게 되죠. 베리나인의 목적이 뭐냐면 세계 9개의 양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상호를 지었다고 그래요. 출시가 돼가지고 고평을 받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베리나인 골드가 나옵니다. 특급 위스키요, 특급 위스키. 국내에서 만들어진 위스키 원액하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지고 온 위스키 원액을 블렌딩해서 만든 술이에요. 피트한 느낌도 있어요. 발렌타인이나 요 정도 되는 급. 파이니스트. 네, 파이니스트.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베리나인 골드가 나와가지고 시판이 점점 잘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베리나인 골드 킹이 나옵니다. 흔히 이제 그 당시에 살롱이라든가 양주를 파는 식당에서도 조달을 못했다고 그래요. 술이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군산 시민들은 아무나 그냥 베리나인을 우리가 사 먹을 수가 있고, 사 마실 수가 있고, 맛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서울이라든가 요지 분들은 단골 VIP 고객이 아니면 베리나인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만큼 요지 사람들이 군산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만큼 그 베리나인 인기가 좋았습니다. 베리나인 골드가 진짜 장수한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일단 깜짝 놀랐는데요? 78년에 대대적으로 그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물 세트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물 세트로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이 딸릴 정도로 모자랐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양주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건데 선물 세트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호응을 받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르나유 골드가 프랑스에서 개최된 그 세계 주류 품평회 약 70여 개 나라에서 한 500여 종이 이게 출품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금상을 차지한 것이죠. 베르나유 골드가. 예,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베르나유 골드가 그 당시에 군산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줬는지 그런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0년대니까 썸심 스페셜이 나와가지고 대단한 인기를 받죠. 74년 전 썸씽 스페셜이 영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양이 많지 않아 일반에는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양조 기술이 개선된 오늘날에도 썸씽 스페셜은 많은 분께 공급해드리진 못합니다. 귀하께서 이 스카치 썸심 위스키를 스페셜의 인기는 조금 과장한다면 하늘을 찌르다 할 정도로 술집에 가면은 썸심 스페셜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썸심 스페셜이 어떤 술이냐 할 정도로 외국에서도 굉장히 그걸 알아주고 호평받았다고 그럽니다. 군산에 쌀이 많고 물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조업이 굉장히 양조업, 주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래서 사이다를 얘기할 때 탄산음료라고 그러죠. 팔아듯이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제 탄산음료, 사이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탄산음료는 일본인을 통해서 유입됐다는 것이 정설이죠. 얼음은 있었지만 탄산음료는 조선시대 때 없었죠. 흔히 병술국치 이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기록을 보면 군산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 과자라든가 그리고 맥주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908년에 나온 그 군산신문이라든가 광고 이런 걸 보면 기린 소화 맥주라든가 그런 뭐 대일본 맥주 이런 것이 군산에서 그 광고가 나와 있고 기록을 보면은 대일본 군산 대리점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성당이 군산에 개업하기 이전부터 과자점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적에 제과점에서 사이다를 수입해가지고 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과점 역사와 사이다 역사를 우리가 같이 비교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후를 보면 뭐 금강사이다라든가 서울사이다라든가 삼성사이다라든가 뭐 스타사이다라든가 이런 그 음료 업체들이 많이 우죽성처럼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산에도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 청량음료 제조업체가 2곳이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삼양사이다하고 대동사이다. 사람들 그 전언에 따르면 대동사이다가 먼저 업체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대동사이다 그 대표가 이제 구재승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인심이 굉장히 후했던가 봐요. 이 대동사이다는 좀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제 그 삼양사이다 이런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이 더 호감도를 얻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대동사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삼양사보다 먼저 쇠퇴의 길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비롯해서 콜라, 청량음료 이외에 삼로소주, 분옥소주, 월향소주, 건국소주, 그리고 뭐 인삼주, 양주 등을 제조 판매했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술과 음료수만 했던 게 아니라 밀가루 대리점, 삼양설탕, 그리고 전라북도 오비맥주 대리점.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소규모 이런 그 물류 유통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전부 마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근방 건물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 이거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그분 소유였고 저쪽 건물도 그분 소유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기를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밑에는 대지다방이고 위에는 이제 70년대부터 맥주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판을 바꿔가면서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금수강산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개인이면서도 굉장히 그 중소기업 이상으로 큰 사업체를 운영했던 건물 자리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고무신 가게에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손낙규 씨는 직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발 가게 주인이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군산여고에 다니는 딸도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일본인 가족을 무사히 일본으로 이제 돌아가게 해주는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그 사이다 공장, 정확히 얘기하면 삼양양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그 건물을 불화받아가지고 20, 30년 동안에 대기업 수준의 여러 가지 물류 유통업소에 성공을 하죠, 이분이. 그러니까 사이다를 비롯해서 콜라, 오렌지 주스 등 뭐 양주, 이산주 등을 제조 판매했어요. 근데 청량음료 그 상표는 토끼표였고, 부인과 아들이 토끼띠예요. 토끼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토끼 마크를 상표로 사용했다,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그 당시 이분이 여기에서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군산에 군산 삼양사이다 말고 대동사이다라는 것이 또 있었거든요. 대동사이다는 저쪽 지금 장미동, 그리고 저 영화동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삼양상에는 60년대 70년대 대학생들이 막걸리를 먹을 때 막걸리에다가 사이다를 타서 이렇게 마셨거든요. 대목동 골목에 단골 막걸리집에서 대학생들이 막사이라는 저희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막걸리를 마실 때마다 그 삼양사이다를 선호했던 것이죠. 손낙교 씨 그 아들 손낙교 씨라고 있는데, 그분의 구술에 따르면은 그 김제, 부안, 곰소, 해리, 고창까지 그 소주를 전부 배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 구멍 가게들이 이제 판매했었는데, 한번 배달을 나가면은 보통 도루박스에 현금을 가득 담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72년이 되면은 통폐합의 기로에 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부의 식품, 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또 중소기업들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맛, 한타 이 캔사이다라든가 신제품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대기업들이 전부 이 사이다를 만들어내고 음료수, 하드 이런 것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그 시장 확보,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이겨내지를 못하고 거의 80년대에 시작되면서는 지방의 음료수 업체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그 군산 시내에서 60대 이상, 70대 이상들은 삼양사이다, 토끼표 그려진 삼양사이다면은 소풍 갈 때마다 한두 병씩 챙겼던 그런 추억 있는 아주 사이다, 음료수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에 각광을 받았죠. 대동사이다도 있었지만 삼양사이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서울에 그 칠성사가 있었다면 군산에는 삼양사이다가 있을 정도가 이런 정도로 유명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은 칠성사이다보다 더 오히려 맑고 깨끗하면서 그 탄산감이 짜릿한 삼양사이다를 선호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군산은 광복 후에 미군이 들어오고 비행장에서 나오는 펩시콜라라든가 코카콜라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제조업자들도 거기에서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군산이 그 음료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모든 것이 일찍 발달한 것도 아마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와서 서 있거든요. 이 철길보다 먼저 뚫린 길이 이 전군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11년 전부터 군산의 입구에서 이 길이, 이 근방을 전부 옛날에 팔마제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팔마산이 줄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졌는데, 원래는 저 99다리 앞에까지 이 줄기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근방이 전부 쌀시장, 새벽마다 쌀시장에 있었던 여기 장터입니다. 막 아침 새벽이면은 이 소와 말들이 말이지 구루마를 밀고 와가지고 또 소똥이랑 말똥 이런 것이 길바닥에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막 또 여기 이제 방앗간도 많았고, 말구루마, 소구루마 수리코도 많았고, 쌀 사러 오는 사람, 또 쌀 팔러 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총도둑들 이런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막 인산인해를 이뤘었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은 정박강산이 돼가지고 참 격사의 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 길이 지금 이 땅 밑에 전부 지금 침묵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군산선이고, 이쪽이 옥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쪽 군산선과 이 옥구선은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철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때 이제 군용 물자를 실어날리기 위해서 미군이 놓은 철도거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걸 철도를 놓은 게 아니라 미군이 필요에 의해서 이게 넣기 때문에 한미 방위 조약 이런 그 조약 때문에 이 철도의 모든 그 권한을 군산 비행장 사령관이 쥐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땅에 놔 있는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걸 걷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픔이 서려에 있습니다. 근대사 100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철도 이 유물이기도 합니다. 이 양쪽 철도가. 이 군산을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전쟁도 여기서 심하게 겪었고 또 일제 침략 그리고 미군 유세에 의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주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 군산에서 고스란히 묻어나고 또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거기 그 역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를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후손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